생기부에 학교폭력 사실이 기재가 되면 우리 아이가 더 이상 원하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생기부 기재에 굉장히 민감해들 많이 하시는데요. 안녕하세요. 13년차 형사 전문 진보라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가 화제가 되었었고 저도 이 드라마에 대해서 리뷰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법정 밖에서 학교 내나 지원청에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징계가 내려지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학교폭력 사건의 전문 변호사인 김화영 변호사님을 모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화영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학교폭력 사건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 정도도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요. 현실에서는 어떠한가요? 현실에서도 심각한 상황이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못 가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때 일시적으로 학교폭력이 다소 줄긴 했으나 학교폭력이 실제로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일시적인 정체였지만 현재 최근에는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 내에서 발생한 사건만 해당이 되나요? 보통 일반적으로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라고 알고 계신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학교폭력법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른 학생들의 상해, 폭행, 절도, 일련의 경우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학생이기만 하면 가해자는 학생일 수도 있고 혹은 학교 밖 청소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른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가 아니라 학교 밖에서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도 모두 학교폭력법에서는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들이 형사 고소를 해서 형사 절차도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에 징계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물론 경미한 경우도 많이 있지만 요즘에 뉴스에서나 아니면은 소년심판 같은 드라마에서 보시는 것처럼 심각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피해에 대해서 형사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빈번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형사고소에 대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교 내에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판단이 충분히 이루어질 정도의 증거가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가해자 측에서 일시적으로 형사의 진행 결과를 본 후에 학교폭력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도 물론 가능하고 그 주장이 타당한지 충분히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보고 그리고 나서 학교폭력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예전에는 학교 내에 학폭위에서 주로 처리를 했었는데 그렇죠. 최근에 변경이 되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절차는 어떤가요? 학교폭력법이 변경이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교 측의 부담도 있었고 학교폭력 사건이 굉장히 숫자가 늘어나면서 학교 내에서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횟수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담을 덜어주고 학교 원래의 기능, 그러니까 교육의 기능을 좀 철저히 하고자 서울시 교육지원청으로 위원회가 이관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을 다루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개최를 하게 되면서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학교 내에서 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첫 번째로 내용을 좀 파악하는 건데요. 전담기구는 이제 교사 혹은 학부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첫 번째로 이게 학교폭력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피해자의 진술도 듣고요. 가해 학생이 있으면 가해 학생의 진술도 듣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조사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차적으로 조사가 맞춰지면 전담기구에 대해서 학교폭력이다 라고 정해지면 심의위원회에서 맡아서 처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만약에 학교폭력이 아니다, 단순한 사고로 보여진다 이런 경우에는 전담기구 내에서 종결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심의위원회로 가지 않고 전담기구 내에서 종결이 되는 경우를 저희가 상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대신 제한된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내용이 경미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미한 조건으로 4가지 정도를 들 수 있는데요. 첫째로 지속적이지 않아야 되고 보복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상해의 정도가 2주 이상의 진단이 나올 정도로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여야 하고요. 그리고 재산상 피해의 경우에는 즉각 회복이 된 경우여야 합니다. 단순히 이 4가지
가지의 조건에 충족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피해 학생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 학생이 나는 심의위원회로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학교 내에서 종결하는 걸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서면으로 확인해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이제 형사 절차로 진행될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징계 절차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에는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징계 절차가 많고 종전에는 학교 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을 만나는 등 학교 내에서 조금 친숙하게 찾아가서 정리가 될 수도 있었는데 이제 심의위원회로 가게 되면 처음 보는 기구거든요. 그래서 처음 보는 환경에서 처분을 받아야 되는데 이 처분이 아무런 힘이 없는 처분이 아닙니다. 사실 학생으로서는 인생에서 첫 번째 어떤 외부에서 나오는 제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그냥 혼자서 혹은 부모님이 상대하기가 버겁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혹시라도 불이익을 입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 경우에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심의위원회에 가시면 변호사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변호사가 동석해서 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징계 절차를 진행할 때에도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할 것 같고 CCTV가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CCTV를 혹시 열람해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최근에 관련 법률에서 학교 내에서 혹은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공공적인 영역에서는 CCTV를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학교장이 설치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열람해 보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이 발생했으면 사건 일시 장소에 대해서 특정을 하시고 열람 청구를 하시면 열람은 대부분 가능합니다. 다만 CCTV 영상을 밖으로 반출하거나 내가 이걸 촬영해서 가져가겠다 이런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다른 학생의 사생활도 충분히 보호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반출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거로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보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마다 CCTV 영상은 30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보관하였다가 다 일시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중요성을 소명하시고 보관을 요청하시면 학교 내에서는 큰 다른 이유가 없는 한 대부분 보관을 해줄 것입니다. 그 말씀 주신 부분 이외에도 선도위원회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선도위원회에서는 주로 어떤 사건들이 다뤄지나요? 선도위원회는 각 학교 내에서 고유하게 설치된 선도위원회입니다. 학교폭력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선도위원회에서 학생들 간의 학교폭력에 대해서 다루어서 어떤 처분을 내릴 수 있었는데 학교폭력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이제 선도위원회의 역할이 많이 축소되긴 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학생의 두발 문제라던가 흡연, 그리고 뭐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등교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대부분 금지하고 있어서 그런 경우에 벌점이 주어지고 벌점이 일정 점수 이상 쌓이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선도위원회에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도위원회에서는 퇴학 처분이 가능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 퇴학 처분을 받게 되면 더 이상 학교에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고 교육청에 이제 재결을 원한다고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판단을 받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학교폭력에서 가해자로 결정이 되면 가해 학생으로 결정되기 이전에는 관련 학생이라고 불리우는데요. 가해 사실이 특정이 되고 정해져서 가해 학생이 되고 여러 가지 처분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1호 서면 사과부터 9호 퇴학 처분까지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생기부에 기재되는 것은 어떤 처분인가요? 생기부에 기재가 되는 것은 1호부터 9호까지 처분 중에서 1호부터 3호까지는 최초 1회에는 생기부에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4호부터 9호까지는 생기부에 기재가 되는데요. 중학교에 진학하거나 아니면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생기부를 많이 보게 되죠. 생기부에 학교폭력 사실이 기재가 되면 우리 아이가 더 이상 원하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생기부 기재에 굉장히 민감해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1호부터 3호까지 경미한 처분에 대해서는 생기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학교 내에서 다른 학생에 대한 학교 폭력으로 또 다른 징계를 받게 되면 그때는 과거의 내용까지 모두 생기부에 기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판단을 받았는데 억울한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불복을 하면 될까요?
지원청에서 하는 심의위원회가 뭐 원님이나 사또가 아닙니다. 세상 모든 일을 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로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초의 전담기구에서 했던 가해 사실이나 피해 사실 조사만으로 심의위원회에서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억울한 경우가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서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도 실제 진행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이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우리 아이가 어떤 정당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혹은 우리 아이가 가해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반성과 피해 학생과의 화해를 이뤄냈는데 이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시기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그 학교 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을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이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실무를 많이 하면서 드릴 말씀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가해 학생의 부모님이 된다면 물론 우리 아이의 말을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 피해 학생과의 상황이나 마음을 고려해주는 것이 사실은 가해 학생에게도 사회에 나아갈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해와 보조가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정말 억울한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들어보시고 이제 절차를 밟아 나가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어려운 점이 많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절차도 잘 모르고 진행을 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면 처음에 심의위원회 가기 전까지 전담기구에서 하셔야 될 일,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의 어떤 태도나 의견 제출의 방식, 이런 부분을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학교폭력 사건의 전문가이신 김하영 변호사님 모셔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김하영 변호사님께 문의 주시면 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